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나리오 한 권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벌새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도 벌새겠죠? 벌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최근에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무슨 영화제 이런 걸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최근까지 들은 얘기로는 30 몇 관왕이다, 40관왕 정도? 그 정도로 상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영화는 너무 보고 싶긴 한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독립영화를 제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개봉관이 없어요. 그래서 독립영화를 보려면 그게 이제 VOD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지금은 이 벌새가 VOD로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아직 좀 비싸서 조금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보고 싶은데, 아직 엄두를 못 내서 시나리오 집을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소녀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앞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소녀의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소녀의 뒤편으로는 끊어진 다리가 하나 보이고요. 그래서 이 벌새에는 이제 부제가 하나 있는데요. 1994년 다치지 않은 기억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994년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때의 이야기로구나. 그렇다고 재난 영화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시기를 살았던 한 소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의 한 소녀의 삶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 집은요, 김보라 감독이 직접 쓴 벌새 시나리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분들의 감상평 같은 게 있습니다. 소설가이거나 다른 작가분들, 영화평론가 이렇게 해서 총 4분의 비평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는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미국 작가, 그러니까 만화 작가로 알고 있어요. 앨리슨 백델이라는 사람과 이 김보라 감독이 서로 대담을 나눈 그 내용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아르테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읽고 또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읽어볼 수 있고 실제로 감독이 어떤 의도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지 대담집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알찬 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읽어 나갔는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작가의 말입니다. 작가는 물론 김보라 감독입니다. 직접 시나리오를 썼고 또 이 벌새 이야기에는 김보라 감독 자신의 유년 시절의 어떤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위기라고 말을 했던 거는 여기 주인공이 딱 김보라 감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를 살았던 여성 청소년의 주위에서 일어날 법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잔잔하게 서술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의 말 중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초고는 너무 나 같았다. 모든 게 내 이야기 같았다. 그러나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그 이야기는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갔다. 나는 수십 번의 모니터링을 통해 벌새를 공동의 서사로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시나리오 코멘트를 받았다. 중학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읽고 의견을 나눠주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해보면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또한 여성으로서 일에 있어서 더 완벽해야 한다는 과도한 강박도 작용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원형적 서사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은 깊숙이 내 이야기인 것은
결국 다른 이의 이야기가 된다는 당연한 결론이었다. 가장 구체적일수록 그것은 가장 보편적일 수 있다는 것을. 벌새를 만들면서 영화 속 인물로서 가족들에게 거리를 둔 채 바라볼 수 있었다. 그 거리로 인해 그들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족들과의 화해가 온전해질수록 시나리오는 좋아졌다. 자신과 온전히 직면할수록 글은 더 완전한 모습을 갖추어갔다. 벌새가 꿈에서 시작하여 시나리오로 그리고 영화로 완성되기까지 아주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다. 처음 시나리오를 쓸 때는 내가 영지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다. 하지만 벌새를 완성하는 긴 시간 동안 내 안의 은희를 자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울부짖는 그 아이를,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어 부끄러워하는 그 아이를, 집이 있지만 집이 없다고 느꼈던 그 아이를 자주 만났다.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은 내가 피하고 싶던 그림자와의 만남이었다.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내 모습 안에 여전히 울부짖는 중학생 아이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견딜 수가 없었다. 네, 작가의 말에서 세 단락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글로 미루어 보건대 94년 당시에 이 김보라 감독이 이 영화 주인공인 은희 또래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고 꼭 뭐 그 주인공이 감독 자신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90년대 초반에 중학교 뭐 그런 고등학교나 그런 청소년기를 보낸 여성 청소년의 마음이란 게 어떨지 이 시나리오나 영화를 보면 이제 다가갈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94년 당시에 청소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한 고등학생 무렵까지가 청소년기다라고 친다면 그렇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집을 떠나서 이제 대학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94년 하면은 매일 기숙사로 배달되어 오던 신문을 큰 탁자에 펼쳐놓고 선배들이랑 막 머리를 맞대고 같이 들여다보던 기억이 있어요. 기숙사다 보니까 뭐 TV가 있긴 있는데 휴게실에 가야 있는 거라서 그때 신문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는 신문의 사진과 그 신문을 봤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를 살았던 은희라는 중학생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별일이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중학생이 살아가는 그 세계라는 것은 그 범위가 넓지 않아요. 가족과 학교가 전부예요. 뭐 학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크게 넓지 않은 행동 반경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게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가족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학교는 계속 내가 억눌리고 억압된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라면 또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에게 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뭐 이 이야기는 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고 줄거리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는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가 이렇구나. 잔잔하게 가는 이야기지만 뭔가 울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영화가 다 좀 그렇지 않아요? 일상적이고 잔잔한데 뭔가 막 통곡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묵직하고 또 아리고 슬프고 그렇게 다가오는. 제가 지금 벌새 표지를 보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표지에 이 소녀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는데 무슨 표정을 짓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이 너무 애잔해요. 정말 할 말은 많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눈빛? 한때는 저 자신의 눈빛이었을 수도 있는 그런 눈빛이에요. 참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요. 이 은인의 가족은요, 좋은 학군을 따라서 강남으로 이사 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떡집을 경영하면서 이제 떡집이 꽤 잘 되는 것 같아요. 경영하면서 새 아이를 학업을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언니 수희가 있고 이제 고등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있고 이제 막내가 은희입니다. 은희는 중2예요. 대치중에 다니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치동이겠죠? 이 시나리오의 첫 시작부터 은희가 가족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나리오의 첫 시작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씬 넘버 1이겠죠? 자, 실내, 아파트 복도, 낮, 딩동, 초인종 소리입니다. 중학생 여자아이가 현관문 앞에서 문이 열리길 기다린다. 예쁘지만 예민한 표정의 14살 아이 은희. 손에는 대파가 삐죽 나온 검정색 비닐봉지가 들려있다. 은희, 다시 벨을 누른다. 딩동.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걱정되는 표정의 은희. 다시 벨을 누른다. 딩동. 인기척이 없는 텅 빈 복도. 은희는 다시 벨을 누른다. 딩동 딩동 딩동. 문은 열리지 않는다. 은희 갑작스럽게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한다. 문 열어줘. 장난치지 마. 나 왔단 말이야.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은희. 분노에 가득 찬 얼굴.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발견한다. 현관문에 써진 호수 902호. 멍한 표정의 은희 자신을 가다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으로 한층 올라간다. 1002호 현관문 앞. 은희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벨을 누른다. 딩동. 곧바로 문이 열린다. 집안의 따뜻한 온기, 평화로운 주말의 TV 소리. 은희의 엄마, 40대. 은희의 엄마다. 동그랗고 온화한 인상. 왔어? 은희, 아까까지의 사투를 얼굴에서 싹 지운 채 답한다. 응. 대파 이것밖에 없었어? 조금 시든 것 같은데? 엄마의 일상적인 이야기가 계속될 동안 카메라는 은희의 얼굴을 응시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은희. 그러나 아이의 얼굴에 여전히 남은 불안함, 흔들리는 눈동자, 어떤 슬픔. 네, 이게 첫 장면이에요. 아마 이 장면은 영화에도 그대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에는 영화에는 삭제된 장면들의 그 씬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아직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장면으로 구현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처음 부분으로 봐서 은희가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가족이 나의 편, 나의 울타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불안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은희네 학교에서는 담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노래방 안 가고 뭐 서울대 간다 뭐 이런 거를 막 외치라고 막 시키고, 그리고 또 오빠는 은희에게 또 물리적인 폭력을 또 자주 행사를 해요. 오빠는 아빠 다음으로 뭔가 그 가정을 뭔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을 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의 제2인자인 거죠. 그 집안에서. 아빠 다음으로. 그래서 은희가 뭐 남자친구를 사귄다. 뭐 하여튼 은희가 뭐 자기한테 말대답을 했다. 뭐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은희를 이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되 어떤 방식으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은희의 절친한 친구가 나오는데요. 그 친구도 가정에서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숙이라는 친구인데요. 그리고 이 지숙이와 은희가 같이 다니는 한문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한문학원이 참 낯설었어요. 저는 그런 학원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강남에는 그런 학원도 있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한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영지라는 선생님인데요. 이 영지라는 인물이 참 미스테리해요. 막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막 따사롭게 다가오는 스타일이 아닌데 끌리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 이제 은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뭐 클라이막스 부분에는 이제 다리가 무너지죠. 가까운 누군가를 잃을 뻔했지만 잃지 않기도 하고, 또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을 잃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잔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은 이 시나리오집도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다른 작가들이 쓴 이 영화평이라고 해야 될지, 뭐 감상평이라고 해야 될지, 그 부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 한 두 부분 정도 읽어드릴게요. 그 최은영 소설가가 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쇼코의 미소라는 단편집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마 다른 작품들도 많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건데요. 그걸로 하여튼 익숙한 최은영 작가의 글을 한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어른들은 은희에게 말한다. 착하게 행동해. 날라리가 되지 마. 나는 남자아이에게 착함이라는 가치가 여자아이만큼 요구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아이스케끼라는 이름으로, 브라자 튕기기라는 이름으로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남자아이에게 베풀어졌던 숱한 관용이 기억날 뿐이다. 남자애들이 그렇지. 남자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다 장난이야. 어른들은 남자아이의 아주 적극적인 수준의 가학성도 용인하면서 여자아이가 자기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성격이 이상하네 라고 규정짓곤 했다. 은희와 내가 요구받았던 착함은 수동성이었던 것 같다. 누가 널 때려도, 부당하게 대해도, 맞서지도 싸우지도 말고 그저 참고 사귀고 너의 감정이나 생각을 거칠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착함이라는 규율로 여자아이들에게 강요되었다. 너 참 예쁘다. 너 참 착하다. 여자아이를 향한 이런 칭찬은 결국 여자아이를 수동적인 대상으로 고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넌 네 의견을 잘 표현하는구나.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울 줄 아는 용기가 있구나. 네 감정에 솔직해서 좋다. 같은 칭찬을 받아본 여자아이가 몇이나 될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예쁘다, 착하다 같은 말 대신 우리 자신 그대로 수용되는 경험을 하고 우리의 개성을 그대로 인정받았다면 어른이 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최은영 소설가도 아마 이 90년대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은희와 공감하는 그런 공감대가 아주 커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은 여성이라면 뭐 연령대를 전부 초월해서 공감하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학자이자 문학가인 정희진 님의 글을 다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벌새의 가족은 각각 다른 이유로 외롭다. 영화의 초점은 10대 소녀에 맞춰져 있지만 나는 소녀의 엄마가 자꾸 생각났다. 그녀의 남은 생, 소녀는 엄마에게 외삼촌이 안 보고 싶냐고 묻고 엄마는 그냥 이상해 라고 말한다. 엄마의 눈빛은 이미 일상을 겨우 견딜 만큼만 살아있다. 자기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였을 오빠를 잃은 엄마와 학원 선생님을 잃은 은희는 상실감을 공유한다. 그래도 소녀는 시간이 있다. 성장하고 다른 세계로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다. 그러기를 응원한다. 은희가 학원 강사 영지에게 호감을 느낀 첫 순간은 그녀가 담배를 피는 뭔가 일탈된 사람으로서 동료의식 때문이었다. 한문학원 강사 영지는 휴학을 오래 하며 방황하는 뭔가 의식 있는 대학생이다. 그녀는 은희의 말을 경청하고 너 자신을 보호하라고 조언한다. 은희는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에게 의지한다. 외로움의 해결은 이런 소통과 연결의식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영지 같은 사람이 없다. 혹은 존재하더라도 그 자신이 이 세상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두 모녀의 상실감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인간의 생로병사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주의에 편입되기를 갈망하는 한국 사회는 오로지 재생산을 위한 생애만 집착하고 노병사는 무시한다. 건강과 젊음, 동안만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에서 이를 실천하지 못한 이들은 우울하다. 상실과 외로움은 인간의 조건일지 모르지만 우울과 자살은 그렇지 않다. 뻔뻔스러움의 시대에 우울은 윤리적 능력이다. 본인의 우울을 타인에게 폭력으로 전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무엇보다 중년 여성인 나는 소녀의 어머니의 동일시 되었다. 탈코르셋 주장이나 82년생 김지영은 중년 여성의 젠더 이슈가 아니다. 여성의 계급은 나이와 외모다. 나이든 여성이나 장애 여성, 이주 여성이 겪는 세계는 젠더로 환원되지 않는다. 한국의 기혼 중년 여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남편이 출세하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완벽한 가정은 드물다. 아니 무엇보다 그것은 남편과 자녀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지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다. 엄마는 비난만 받을 뿐이다. 여성이 나이가 들면 전업주부든 여배우든 경력 단절 여성이든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이를 돕는 인프라가 전혀 없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어떤 문장, 남편이 출세하고 아이가 공부 잘하는 완벽한 가정은 드물대서 완벽한에는 인용 표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잣대에서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이라는 뜻이죠.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마음에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저 역시 은희의 엄마 또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엄마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엄마는 이미 자신을 잃어버리고 산 지 너무 오래된 사람이에요.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은.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 엄마가 어느 순간 생을 놔버린다고 해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이해가 돼요. 저 자신이 느꼈던 일이었고 저 자신이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잘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여기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탈코르셋 주장이나 82년생 김지영 같은 젠더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중년 여성의 젠더 이슈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아니라서 아닌 게 아니라 좀 다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80년대생이 아니라 70년대생이기 때문에 82년생 김지영 같은 책을 봤을 때 아직도 이렇구나. 왜 이렇게 변한 게 없어? 이렇게 한숨 쉬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 책은 정말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봤을 때 70년대생이 나도 다 겪은 일인데 물론 그때는 맘충이라는 용어까지는 없었죠. 혐오 표현이라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용어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고정된 성역할 그런 게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이야기였지. 저는 그 책이 그렇게 막 크게 젠더 이슈가 될지 몰랐거든요. 정말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책이 나왔을 때 되게 일찍 봤는데 근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는 막 크게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것만 김지영 얘기만 하면 막 부르르 떠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정말? 아무 이야기도 아닌데? 다른 소설책은 못 읽어봤나? 다른 소설책도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또 여성 작가들이 쓴 이야기는요, 또 여성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요. 그게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법하다는 수준을 벗어나 현실에서 있는 이야기일수록 더 공감이 되는 거잖아. 내가 겪은 이야기일수록. 그래서 소설이라는 게 이게 영화도 그렇겠지만 사실과 또 어떤 이야기적인 짜집기 이런 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이기도 했고 또 소설이기도 했고 그냥 소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딴 얘기였는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중년 여성의 젠더 이슈는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40대 여성들이 많이 깨어나야 돼요. 50대 이상으로는 아직도 좀 뭔가 세뇌가 되었다고 하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남편이나 자식들의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깨어나기는 굉장히 힘든 일 같고요. 어떨 때는 정말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40대라고 해도 한 절반 정도나 깨어있지 또 절반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자녀를 또 여성 자녀만 가지고 있느냐, 또 남성 자녀를 가지고 있느냐, 뭐 둘 다를 가지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도 또 엄마들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도 참 희한하다 싶고, 그리고 또 최근에 발견한 현상은 같은 여성인데 20대 정도, 그리고 뭐 비혼주의라거나 결혼을 안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여성이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사는 중년 여성을 좀 혐오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보는 것도 많이 봐서, 그럼 중년 여성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세뇌받으면서 자란 세대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희한한 거는, 이제 여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을 하고 살아야 돼. 그걸 같이 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체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전까지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대혼란을 겪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나 큰 혼란이었어요. 이게 뭐지?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 뭐 제가 40대여서가 아니라, 제가 40대면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깨어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책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앨리슨 백델이라는 미국의 만화 작가와 김보라 감독이 대담을 나눈 그 대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앨리슨 백델은요, 그 영화에 무슨 백델 테스트라는 게 있대요. 뭐 여성 캐릭터가 몇 명 나오고 뭐 대화는 뭐 의미 있는 대화를 뭐 나누는가, 뭐 그런, 그러니까 영화에서의 어떤 성차별 그런 것을 지수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무슨 백델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저자 자신은 만화 작가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담집이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인터뷰하는 거는 무슨 잡지 같은 데서 뭐 한 사람이 무작정 질문하고, 뭐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대답하고, 그런 거는 좀 본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의 작품을 아주 깊게 보고 이해하고, 또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게, 와, 이런 게 있구나. 제가 그런 걸 잘 못 봐서 좀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94년의 한국 소녀의 이야기는 뭔가 한국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을 많이 받는 거 보면 어떤 보편적인 정서가 흐르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이 앨리슨 백델도 벌새를 너무나 좋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되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앨리슨 백델 자신이 작품에 대해서 뭐 이 작품의 이런 가족 얘기가 네 얘기냐, 그런 사적인 그런 질문을 받으면 매번 난감해함에도 불구하고 김보라 감독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김보라 감독이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떤 심정이 되는지 이제 당신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앨리슨 백델이 대답을 하는 부분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앨리슨 백델: 벌새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작품에 대해 품었다면 짜증이 났을 게 분명한 그런 의문을 내 자신이 품었다는 게 우스웠다. 그렇지만 얼마만큼이 감독의 진짜 삶인지, 당신의 경험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나는 작가가 작품에 묘사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했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 자체가 예술 작품에 품을 만한 정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게 그 의문이 온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작업을 하는 방식과 당신이 하는 작업 방식이 같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삶을 그린다. 날 것 그대로의 삶을 유기적이면서도 형식을 갖춘 잘 구성된 이야기로 만드는 작업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삶 자체로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삶은 그저 우연한 사건들의 다름 아니다. 김보라 감독, 정말 그렇다. 앨리슨 백델, 내가 벌스에서 본 것은 우연한 삶의 파편들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무척이나 정확하고 동시에 의미가 있는, 뭐랄까 의미가 가득 담긴 장면들이었다. 그저 계속해서 펼쳐지는 삶 그 자체를 모아다가 잘 짜여진 의미 있는 서사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경험에 충실했는지 궁금했던 것 같다. 리뷰나 다른 기사에서 당신의 영화가 자전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었다는 내용을 읽었다. 그래서 최소한 당신 가족이 영화 속의 가족과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들춰내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했다. 왜냐하면 가족의 진실에 대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잘 용인되지 않는 일이니까. 김보라, 그렇다, 사실이다. 앨리슨 백델, 그렇지만 당신은 가족의 진실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수 있는 진실을 무척이나 날 것 그대로 보여줬다. 그래서 궁금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게 되었나? 김보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건지 잘 몰랐던 것 같다. 물론 불안했다. 아니다. 사실 부산에서의 첫 상영회가 있기 전까지는 불안하지 않았다. 앨리슨 백델, 그게 언제였나? 김보라, 작년 10월이었다. 첫 상영회가 있기 전 가족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부산이 서울에서 머니까 오지 말라고 했다. 물론 내 불안 때문이었다. 가족들을 초대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부산에 왔다. 심지어 엄마는 벌써 영화를 3번이나 보셨다. 나중에 엄마에게 들은 거지만 아빠가 서울에서 열린 상영회 내내 오셨다고 했다. 그날 저녁에는 집으로 가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하룻밤을 지내셨다고. 그 일을 듣고서 뭐랄까 애잔하게 느껴졌다.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에 아빠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영화를 무척 잘 봤다고 하면서 아주 놀랍게도 오히려 좀 더 처절하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담담하게 했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앨리슨 백델, 와. 김보라, 감동적이었다. 아빠가 무척 용감하게 느껴졌다. 아빠는 원래도 예술가 기질이랄까 할 만한 게 있다. 매우 모험적인 성향이고 그래도 무척 놀랐다. 왜냐하면 가족 중 누군가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한 거니? 하고 나를 질책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더 컸으니까. 하지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 네, 저 이 부분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 김보라 감독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의 화해 그리고 가족 간의 화해도 이뤄낸 것 같은데요. 이럴수록 또 영화가 더 궁금해집니다. 물론 뭐 시나리오집을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지만 아직 머릿속으로 장면 구현은 되지 않은 상태라 꼭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고요. 어쩌다 보니까 영화 홍보하는 리뷰가 돼버렸네요. 어떤 분이 제 리뷰를 들으시든 상관없이 모두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